자,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그 12월 21일에 있었던 군무원 필기시험 보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복원된 거를 받았는데 문제가 좀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걸 좀 전제로 말씀드려요. 나중에 글쎄 뭐 문제도 우리가 공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답도 정답도 막 공개가 안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그 학생들이 그 뭐 이렇게 답이라고 해서 준 걸 봐도 좀 애매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 다 감안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1번 봅시다. 1번 어쨌든 제가 전체적으로 본 바로는 그 작년에 비해서는 좀 굉장히 쉬워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문제 자체가 막 아주 쉽고 그런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제 책에서 그래도 다 있는 개념들이 막 책에 없는 개념은 오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막 전부 다 거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만약에 채점 결과가 발표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맞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봅시다. 1번 봅시다. 자재 소요 계획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재 소요 계획은 우리가 이제 그 총괄 생산 계획에서 배웠는데 이제 그 제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APP 한 다음에 여기다 쓸까? APP 하고 그 다음에 이제 MPS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MRP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APP, MPS, MRP 순서대로 하는데 사실 뭐 이게 사지선다 문제에서 가장 쉽게 나오면 이제 MRP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걸 물어보죠. 네. 그래서 여기 얘는 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의 약자니까 이제 이거 종속 수요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 하려면 이제 MPS가 전제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재 명세서 BOM이 있어요. Bill of Materials. 그 다음에 재고 기록, 인벤토리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그 작업 일정 계획은 그건 이제 뭐 오퍼레이션 플래닝 뭐 이런 건데 이제 작업 일정 계획은 그거는 이제 그 자재 소요 계획의 요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일정 계획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생산 시설 가려면 공정 계획 세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설비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깐 다음에 이걸 이제 1년 동안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게 총괄 생산 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게 이제 일정 계획이에요, 일정 계획. 그래서 이제 일정 계획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단기간에 해야 될 작업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작업을 뭐 어떤 기계에 배정을 할 것인지 혹은 뭐 퍼트 CPM 같은 거 계산해 가지고 뭐 얼마 만에 끝나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이제 일정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MRP하고는 뭐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어쨌든 MRP의 구성 요소는 MPS, BOM, IR이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요 R이 replenishment가 아니고 requirement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종속 수요 제품이다. 수요가 이제 종속 수요하고 독립 수요하고는 수요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독립 수요의 완제품 같은 거는 이제 보충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이제 그 부품 수요는 이런 이제 종속 수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요의 개념으로 접근해야죠. 소요. 딱 필요한 만큼만 갖다 놓고 이제 떨어버린 그런 개념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겠어요. 수요 예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수요 예측의 대상이 되는 수요는 독립수요다. 뭐 보통 이제 독립수요죠, 독립수요. 네, 수요 예측할 때 우리가 뭐 대부분 이제 뭐 몇 개 팔릴 거냐 뭐 이런 걸 예측하는 게 이제 독립수요인 거죠. 그 다음에 주문 생산에서 수요 예측은 중요시된다. 우리가 이제 요 생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많이 강조드렸는데 make to order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make to stock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어떤 거냐면 요쪽은 좀 소량 생산하는 쪽이고 요 밑은 대량 생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량 생산 옆에는 고객화가 붙고 여기는 표준화가 붙는 거죠. 표준화.
그래서 좀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make to order 이거를 뭐 주문 생산이라고 하고 make to stock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뭐 재고 생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수요 예측이 중요해요. 수요 예측이. 왜냐하면 얘는 이제 한꺼번에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수요를 가지고 파는 거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책이에요, 책.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전수한 경영학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2,000권 찍어서 그 2,000권을 가지고 이제 뭐 얼마 동안 파는 거예요. 한 번 찍을 때 2,000원씩 팔기 때문에 이제 뭐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수요를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메이크 투 오더는 이건 이제 주문을 받아서 만든 보통 비싼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요 예측보다는 뭐가 중요한 납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요 예측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요가 생기면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만들고 있는데 주문이 또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기다려야 돼요. 그 다른 사람 거 만들어서 납품하는 동안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게 오래되면 고객이 이탈하기 때문에 여기 make to stock에서 납기 관리가 중요하고 make to stock에서는 수요 예측, make to order에서는 납기 관리 중요한데 어쨌든 여기 주문 생산에서는 수요 예측이 중요시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뭐 2번은 확실히 틀린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수요 예측이 중요한 건 make to stock이거든요. 재고 생산 전략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수요 예측 기법의 평가 기준에는 정확성. 뭐 수요 예측 기법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정량적인 것도 있고 정성적인 것도 있고 뭐 한데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간편해야죠. 너무 복잡하면 힘들고 충실성 무슨 개념일까요?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수요 예측을 할 때 우연 변동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시계열 자료 이런 걸 보면 추세도 알 수 있고 추세 그 다음에 이제 주기, 오르락 내리락,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쭉 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절적 변동, seasonal variation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이제 우연 변동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연 변동은 그건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추세, 주기, 평균, 계절적 변동 이런 건 이제 예측이 되지만 우연 변동은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3번은 뭐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기업의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에 대한 분석 및 기업 역량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은 뭐 당연히 4번에 이제 SWOT가 되겠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그 전략에서는 무조건 이런 게 중요해요. 지피지기. 이게 이제 나무를 알고 자기를 아면 뭐 손자병법에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해서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남을 아는 거야. 남을. 이게 이제 환경 분석이에요. 환경을 분석하는 거고 지기는 요건 이제 뭐예요? 요건 이제 내부를 분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환경이라기보다는 외부라고 하면 되겠다. 내외부 분석을 이제 한꺼번에 하는 방법이 SWOT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요건 내부 분석.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이제 OT는 이건 이제 외부 환경의 어떤 기회와 위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한꺼번에 하는 건 이제 SWOT 분석이죠. 그러면 1번에 있는 가치사슬 분석은 뭐냐? 그 이제 뭐 value chain analysis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이제 마이클 포터가 어떤 기업의 핵심 역량이 뭔지를 이제 알아내려고 이제 만든 게 가치사슬 분석이죠. 그래서 뭐 가치사슬 분석에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본론적 활동이 있고 위에 있는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지원 활동인데 그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본론적 활동을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물류 투입, 그 다음에 생산, 물류 산출, 영업 및 마케팅, 그 다음에 AS 이렇게 5가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침투 전략은 그건 뭐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매트릭스라는 거 아시죠? 예. 그게 그 첫 번째 칸인 거죠. 첫 번째 칸. 기존 제품을 가지고 기존 시장을 공략하는 게 시장 침투 전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BPA 뭐 이렇게 써놨네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애널리시스 뭐 그게 약자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은 BCG 매트릭스 혹은 뭐 G 맥킨지 매트릭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죠. 다음 중 집단 성과급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이게 얘는 집단 성과급이니까 개인 성과급의 장점 이런 것도 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아무래도 성과급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성과 수준에 따라서 뭔가 이게 성과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업 혹은 뭐 집단 성과급이라고 하니까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요? 여기다가 써볼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문제 읽지도 않고 복선을 까느냐 하면 제가 보기엔 이거 학생들이 얘기해 준 답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문제가 약간 불완전한 것 같기도 하고 4번이 보세요. 이게 이제 집단 성과급이니까 집단 성과급은 뭐 원래는 이제 팀 혹은 부서별 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한테 소위 말해서 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근데 뭐 어떤 데에서는 팀 부서에다 이제 합쳐서 기업도 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과급을 어떤 책은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조직 전체 성과급 이렇게 세 개 분류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과급하고 그냥 집단 성과급 두 개만 분류하면 여기 이제 기업 조직 전체에 대한 성과도 여기에다가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프로핏 쉐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넣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게 따로 있다고 하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그냥 집단 성과급이라고 있으니까 성과급을 뭐 세 개로 나눌 때 집단 성과급에 대한 설명으로 뭐 옳지 않은 것을 이렇게 하면 그럼 이제 요거는 빼면 되지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준 거 보면 이제 뭐 이렇게 프로핏 쉐어링 같은 것도 이제 넣어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그런데 보세요. 1번 표준 작업량과 표준 작업 시간 등의 설정에 있어서 노사 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나는 이거는 장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집단 성과급을 도입하면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개인 쉐어링 같은 건데 개인 쉐어링 하면 이제 목표를 달성하면 뭐 기업의 성과하고는 상관없이 서비스 그 보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정에 정한 뭐 개인 쉐어링 내에 보면 이제 스캔런 플랜하고 러커 플랜이 있는데 스캔런 플랜은 뭡니까? 뭐 판매 가치 혹은 뭐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러커 플랜은 우리가 뭐 배웠죠? 저기 럭비브 스판 바지에서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커 플랜은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표준 작업량, 뭐 혹은 뭐 그 인프로 쉐어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런 거가 설정이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표준 거기 있는 우리가 작업량을 예를 들면 뭐 표준 인건비 수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높게 설정하거나 뭐 굉장히 또 낮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종업원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집단 성과급의 또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번은 갈등이 오히려 물론 뭐 이런 돈을 줘서 좋긴 하지만 작업량 설정할 때는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에 기업이 적정한 생산량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감독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오히려 2번이 더 장점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제 글쎄요, 뭐 적정한 작업량, 적정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이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니까 자기네가 이제 그거 정도는 해야지, 그 사전에 정한 수준까지는 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수준까지 되는 데는 뭐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2번이 더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응집성을 완화할 수 있다. 이건 뭐 오히려 높이는 거죠. 집단 성과급은 이제 집단의 응집성을 높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문장이 이상한 것 같아요. 업무 프로세스가 측정 가능해 개인별 성과 측정 용이다. 개인별 성과 측정 용이하면 뭐 개인별 성과급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4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제 여기 있는 정답을 1번으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저한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제 정답은 2번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뭐 그런 취지에서 2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답이 발표가 안 되니까 뭐 알 수가 없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차라리 2번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직 내에서 이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위계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확히 정답은 사실 2번 맞아요. 구조적인 의사결정에만 의사결정에만 쓰인다. 우리가 보면 이제 뭐 의사결정을 여기 밑에서 하는 뭐 우리가 이제 요 위에서는 굉장히 좀 전략적 의사결정하고 여기에서 이제 관리적 의사결정하고 여기는 뭐 좀 뭐 별로 안 중요한 기능적 의사결정 뭐 이런 걸 하는데 요 위로 가면 갈수록 이제 의사결정 문제가 어떠냐면 좀 비구조적이 돼요. 이 밑에는 굉장히 구조적이야. 그냥 매일 발생하고 막 반복적이고 좀 뻔한 뭐 이런 거지만 이 위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좀 문제가 정형화돼 있지 않고 구조적이지도 않고 막 그런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번에 있는 구조적인 의사결정에만 쓰인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보통 밑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뭐 그런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 보면 굉장히 좀 비구조적이면서 혹은 또 반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쓰이는데 그 3번 같은 설명도 나와 있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죠. 대화식 통해서 대화식으로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이제 좀 즉흥적인 쿼리 같은 걸 던지면 그걸 해결해 주는 뭐 그런 시스템은 이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있고 모델 베이스가 있고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고 뭐 사용자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하위 시스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뭐 그러니까 1번에 관련성 있는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번이 틀렸고 3번도 맞아요. 예. 대화를 통해 향상돼.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은 사용자 시스템 간의 대화를 통해 대화식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경영에 당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종안을 뭐 선택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어요. 주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이제 여기 주주하고 뭐 채권자하고 1번은 비교했는데 주주는 그 회사에다 투자를 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중에 한 명이고 채권자는 그 이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주는 사실 그 투자의 대가로 뭘 받습니까? 이윤을 배당을 받는 거고 채권자는 이제 돈을 빌려줬으니까 뭐 원금하고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번이 틀렸어요. 주주는 채권자보다 앞서 이자 비용을 받는다. 주주는 뭐 이자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그 뭐예요? 회사가 이제 이익이 났을 때 그 이익이 뭐 주주들한테 이제 배분을 할 때 그때 그 이윤에 대한 배분을 받을 수 있지만 뭐 이자를 받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1번이 틀렸고 주주는 출자 한도 내에서 유한 책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어느 회사에다 100만 원 투자했다고 하면 제가 이제 책임질 수 있는 한도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 제가 투자했던 100만 원을 다 날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주는 회사의 궁극적인 주인이다. 그렇죠? 주주는 주식을 양도하여 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렇죠? 주주는 이제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주식이 쉽게 이제 팔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양도를 하게 되면 자기는 이제 주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제 주식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이긴 해요. 왜냐하면 주식을 시중에서 사면 나도 그 회사의 주인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 그거를 또 제가 뭐 다른 필요가 있어서 팔면 난 또 그 투자를 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언제든지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주식을 좀 쉽게 손쉽게 살 수 있게 하니까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7번 보겠어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익계산서 뭐 그 1번하고 4번 보기는 없는데 여기만 해도 뭐 3번에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3번이 그게 맞는 거죠. 뭐 어떤 특정 시점에 뭐 재무 상태를 보여준다. 그러면 이제 뭐 재무 상태표 이렇게 하겠는데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에 뭐 1년 동안의 이제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있는 보기로 충분히 답이 있네요. 3번이 되겠죠. 네.
다음 중 리더십 이론이 아닌 것은 뭐가 되겠어요? ERG 이론이겠죠. 뭐 ERG 이론은 그건 이제 동기부여 이론이죠. 동기부여 이론. 보통 리더십 이론은 거기도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특성 이론, 행동 이론, 그 다음에 특성, 행동, 상황 이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죠. 요거 특성 이론은 이제 리더는 타고난다 이런 게 관점이고, 행동 이론은 리더는 타고나는 거 아니야,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관점이고, 근데 상황 이론은 이제 요건 상황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리더십이 어딨냐,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지, 뭐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상황 이론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ERG 이론은 뭐 이건 이제 존재 욕구, 뭐 existence, 존재 욕구, relatedness, growth, 그거의 약자예요. ERG 이론. 이렇게 해서 이제 욕구를 ERG로 나눈 건데, 이건 동기부여 이론이고요. 나머지는 다 리더십이 맞는데, 특성 이론, 상황 이론, 이건 뭐 이론이라기보다는 범주고, PM 이론은 여기에 있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PM 이론, 행동 이론. 와, 이건 진짜 거의 안 배우는 이론입니다. 제 책에도 나와 있긴 한데 이제 귀퉁이에 조그맣게 있어요. 네. 이거 일본 학자 미수미라는 사람이 낸 건데, 보통 이제 행동 이론하면 제일 중요한 게 OS 연구고요. OS 연구.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험에 잘 나는 게 이게 매니지리얼 그리드 이론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의 얘 짝퉁 이론이에요. 이 짝퉁 이론이 PM 이론입니다. 요게 이제 히트를 치니까 일본 학자 미수미가 요 짝퉁으로 만든 게 이제 PM 이론인데, 교재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시험에 났네요. 특이하네. 네. 그 다음에 뭐 정답은 여러분 이제 이건 리더십하고 동기부여는 뭐 제가 엄청 강조해서 강의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모르면 ERG 이론이 동기부여인지 모르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9번 보겠어요. 경영자에 대한 설명 중 경영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건 이제 제 책에 보면 제가 이게 써놓은 소유 경영자하고 1편의 1장에 보면 있어요. 소유 경영자와 전문 경영자의 차이를 이렇게 비교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표 있는데, 거기에 보면 되는 거죠. 1번이 바로 틀렸죠. 소유 경영자는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소유 경영자는 자기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자기 회사는 다들 단기적으로 뭐 쭉 꿀 빨아먹고 회사 뭐 끝내고 이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쭉 계속 이걸 내가 이 회사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이제 장기 이익을 추구하죠.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건 전문 경영자입니다. 왜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뭔가를 또 보여줘야 다음번 임기 때도 자기가 이제 경영자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단기 이익에 급급한 경향을 보여주죠. 그래서 1번이 완전 틀린 거죠. 소유 경영자는 위험을 부담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 부담하는 사람은 뭐 자기 회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전문 경영자는 소유자와 독립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기업 경영상의 결정에 대해 판단의 자유를 가진다. 뭐 그렇죠.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은 다 져야죠. 네. 전문 경영자는 이해 집단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위해 최고 의사결정을 하여 하부에 지시하는 기능을 가진 자이다. 그렇죠? 10번 한번 볼까요? 시장 세분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마케팅 전략의 요체는 STP거든요. STP. 그래서 S와 그다음에 이제 T와 P 이런 순으로 가는데, 이제 요게 첫 번째 게 시장 세분화예요. 시장 세분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시장을 나눠서 공략하는, 최근에는 소비자들의 입맛이 점점 더 이게 파편화돼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입맛이 다 똑같다고 하면, 글쎄요, 저도 뭐 학원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학생들 전부 다 뭐 검은색 패딩 입고 있어요. 다 검은색 패딩 입고 있는데, 뭐 겨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면 이게 사람들의 입맛은 이게 다들 이게 막 이게 다 파편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뭐
이게 각각 다른 소비자 한 명 한 명은 뭐 전부 다 다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다 따로 공략을 해야 되지만 이게 사람들한테 다 다른 뭐 제품을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묶어서 어느 정도 이제 묶어서 공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 세분화죠. 네. 옳지 않은 것은 시장 세분화는 동질적 시장을 가정하여 하위 시장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틀린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세분화는 시장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시장을 이제 시장을 이렇게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요런 시장을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한 6개의 시장으로 나눴어요. 그럼 이제 이 시장이 다 다르다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죠. 요거하고 요거 다르고 요거하고 요거 뭐 얘랑 어느 거랑 비교해도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간에는 이질성, 요런 시장 간 이질성, 요거 중요하죠. 헤테로지니어티. 그 다음에 시장 내에서는 요 같은 시장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동질적이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장 세분화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번은 그걸 이제 위배했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죠. 시장 세분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사이에 충분한 차별성, 그렇죠? 뭐 시장 사이에, 시장 내가 아니라 시장 간의 차별성 달라야 되고 시장 세분화를 통해 경쟁자보다 해당 시장에서 먼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렇죠? 네. 나누고 그 뭐 시장에 딱 맞는 제품을 출시하고 뭐 그러면 경쟁자보다 훨씬 더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고 제품 구매 고객을 분류하는 대표적 기준으로는 인구 통계적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심리 뭐 이 가치관 성격을 이용한 뭐 심리 특성적 기준도 있고 그렇죠. 원래는 뭐 있었어요? 행동적 세분화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 통계적 변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 분석적 변수가 있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베니핏 소트라고 제가 이거 꼭 외우라고 했죠. 베니핏 소트. 추구하는 편익이고요. 인구 통계적은 뭐 이건 인구 통계 낼 때 쓰는 거 뭐 나이 뭐 성별 연령 뭐 이런 거고요. 여기 뭐 있습니까? 여기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 요거는 꼭 외워야죠. 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4번도 저 정도면 이제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어요. 어떤 제품의 실제 수요가 110만 대이고 수요 예측 수요가 100만 대. 평활 계수가 0.6. 0.6이면 좀 큰 거예요. 보통 이제 0.1에서 0.3을 쓰는데 올해 예측 수요는 얼마인가?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지수평활법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지수평활법은 FT 플러스 1은 FT 플러스 알파 DT 마이너스 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가 T이니까 이제 T 플러스 1기는 뭐 다음 기에 포켓스 예측 값은 올해 예측 값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차예요. DT하고 FT를 빼면 요거 이제 오차입니다. 오차. 올해 오차예요. 그거 오차에 아까 여기 있는 알파가 0.6이 오차의 60%만큼을 여기다가 이제 더해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한번 해보면 FT가 예측값이 얼마였어요? 100만 대. 100만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0.6에서 실제 수요는 110만 대 빼기 100만 대 이렇게 되니까 쉽네요. 계산기 없어도 돼. 이게 10이잖아요. 10이니까 6 하니까 0.6 곱하기 6이죠. 그래서 106이 되겠죠. 106.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한번 음미를 해보면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 수요. 이게 실제 수요가 110만 대였는데 예측을 100만 대라고 한 거야. 100만 대. 그러니까 이제 100만 대면 충분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수요가 110만 대예요. 그러니까 막판에 10만 대를 추가로 만드느라고 막 고생했을 거야. 그러니까 생산부서에서 야 지난번에 저기 수요가 110만 대였는데 네가 수요 예측 100만 대라고 해서 우리가 막판에 만드느라고 진짜 개고생했어. 그러니까 요번에 좀 넉넉하게 해봐. 그래서 이제 오차. 그럼 오차가 얼마? 오차가 10만 대야. 10만 대를 전부 다 더해줘서 그냥 110만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오차에 한 60% 정도는 넣어줘. 이렇게 돼서 이게 평활계수가 사실 이제 오차의 반영 비율이에요. 이게 0.3이면 오차의 30%를 반영해 이런 뜻이고 요게
60%면 오차의 60%를 반영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수평활법을 이걸 이해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과거의 예측이 초래한 오차예요. 과거의 예측이 초래한 오차의 일정 비율을 다음 기 예측에 반영해주는 그런 이제 학습 효과가 내재되어 있는 기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외우시면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공식이. 그게 지수평활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수평활법 쉽게 나면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데 요거 이제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하고 이걸 알려주고요. 이거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할 경우도 대비해서 한번 문제를 회계사 문제 이런 데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쉬운데 뭐 어쨌든 저기다 하나 넣으면 되죠. 뭐 넣었을 때 이거 대신에 이거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뭐 이걸 그냥 알파로 놓고 여기다 놓으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쉬운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지수평활법은 뭐였어요?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문제 있었더라? 2번 문제에 있었던 그 수요예측 기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수요예측 기법의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는데 정량적 기법 중에 시계열 예측에 해당이 되는 거죠. 시계열 예측하고 인과형 예측인데 시계열 예측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2번 마케팅 이건 너무 쉽네. 이건 여기 통틀어서 이제 거의 제일 쉬운 급이에요. 아까 1번도 쉬웠고 MRP 구성 요소 아닌 것도 쉬웠고 기업의 강약점 분석하는 SWOT 분석도 쉬웠고 리더십 이론이 아닌 거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 오른 이런 것도 진짜 쉬웠는데 여기는 뭐 이게 제가 보면 최저 난이도인 것 같아요. 4P에 해당이 안 되는 거 이거는 아마 정답률이 100%지 않을까 싶었네요. 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하나 빠진 거 패키지가 아니라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네. 4P가 뭡니까 여러분? 4P가 4P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무기예요. 무기. 그렇죠? 우리가 이제 프로덕트 제품은 좀 요렇게 요즘에 오리온 과자 중에 꼬북칩인가가 인기가 있대. 나는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꼬북칩이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 뭐 그런 그 컨셉이겠지. 그 다음에 가격도 뭐 손쉽게 살 수 있는 가격이죠. 편의점에 파니까.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뭐 편의점에 가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모션, 광고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인터넷으로 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이 4P를 어떤 거를 4P를 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4P에 노출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게 탁 노출되면 좋아요. 그럼 이제 재구매 되는 거죠. 그렇죠? 한번 시영, 트라이얼 한번 해본 다음에 먹어본 다음에 오 괜찮아요. 리피트 가는 거죠. 보통 이제 비내구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트라이얼 앤드 리피트. 비내구제. 이게 뭐 음료수라든가 뭐 과자 이런 거는 비내구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트라이얼 이게 중요해요. 트라이얼. 먹어보게 해야 돼. 이거 트라이얼조차 하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트라이얼 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그렇다. 포장은 전혀 아니다. 그 다음에요. 포장은 이제 제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럼 13번 보세요. 재무 비율이 높아질 때 개선되는 상황과 관계가 없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의 즉슨 이런 것 같아요. 여기 4개 중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아지는 거하고 높아질수록 안 좋아지는 건 뭐냐 뭐 이런 건데 보세요. 일단 부채 비율은 그 자본분의 부채거든.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그건 이제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빌려다가 장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가 카페를 차렸는데 카페가 이제 5억 주고 차렸는데 제 돈은 1억 투자했고요. 사실 뭐 절대 이렇게는 안 빌려주겠지만 은행에서 4억을 빌린 거야. 만약에 이제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내 돈은 1이고 남의 돈은 4억이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400%인 거죠. 예. 내 돈 1억에 남의 돈 4억 하니까 이게 400%인 거야. 그럼 이제 이게 부채 비율이 높으면 어떠냐면 그러면 이제 부채는 항상 부채를 사용한 대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벌어가지고 이제 이자 내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부채 비율은 높아지면 안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사회 초년생 되셔서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BMW를 막
할부로 사는 거야. 할부로 사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해주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제 막 인도금 1,000만 원 내고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1,000만 원 내 돈 4천만 원 이제 무슨 할부 사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부채 비율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원금도 상환하면서 같이 이자도 내고 해야 되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냐 카푸어라고 하죠. 카푸어 그런 거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이게 정답이겠죠. 이게 높아지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익률은 그 높아질수록 좋아요. 총자본 순이익률은 평균 총자본에 비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얼마 나오냐는 건데 그 뭐 당연히 당기순이익이 분자에 들어가니까 이제 높아질수록 좋은 거. 당기순이익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매출액 순이익도 마찬가지야. 매출액분의 당기순이익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매출액 당기순이익률도 높아지면 좋은 거죠. 왜냐?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이 높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자 보상 비율도 근데 밑에가 이자 비용이고 위에가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높으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 3, 4번은 뭐 개선되면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1번은 그건 이제 비율이 높아지면 그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네. 14번 순현가법. 순현가법은 Net Present Value NPV를 얘기하네요. NPV. NPV는 뭡니까? 예.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여기다 이제 빼기 현금 유출액에 둘 다 현재 가치죠. 그래서 이제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되면 이게 뭐 어쨌든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죠. 왜냐하면 둘 다 이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되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하고 모든 현금 흐름 다 고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인율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게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 뭐 예를 들면 뭐 10%라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를 1.1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율이 필요하고 매출액을 기준하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15번 포터의 경쟁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 이 15번도 뭔가 복원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보세요. 포터의 경쟁 전략은 이거거든요. 마이클 포터 3종 세트가 있더랬죠. 마이클 포터 3종 세트는 뭐였죠? 첫 번째가 이거죠. 경쟁 전략. 두 번째는 뭐죠? 그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이제 가치 사슬 모형.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뭐요? 산업 구조 분석.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파이포스 모형이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요거 물어봤어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죠. 보세요. 여기서 경쟁 우위에는 원가 우위가 있고 차별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전체를 공략하거나 일부를 공략하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여기를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합니다. 원가 우위 여기를 차별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여기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집중화라고 하는데 여기를 이제 뭐 원가 집중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뭐 차별화 집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두 개를 통틀어서 이걸 뭐라 집중화라고 합니다. 포커스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시장을 공략하는 게 여기가 좀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소기업은 약간 이런 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전체를 만약에 자동차 회사들 중에 막 대형 승용차, 중형, 소형 막 다 만든다고 하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여기는 뭐 시장 전체 일부인데 뭐 대기업, 소기업 뭐 이렇게 해도 이제 일반화할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원가 우위는
품질은 똑같은데 그렇다고 뭐 고품질은 아니에요. 품질은 똑같지만 남들보다 더 싸게 만드는 거고 여기는 굉장히 좀 그 품질 자체가 뛰어나고 성능 막 디자인 막 뛰어나고 가격도 굉장히 또 비싸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차별화라고 하는데 그럼 보세요. 1번 소기업이 집중화 전략을 쓰는 경우 저원가 전략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이게 답이라고 했는데 저원가 전략은 보통 고려 대상은 아니죠. 그렇죠? 왜냐? 이게 소기업이 이 작은 시장에서 집중화 전략을 쓰면 이제 일부 시장을 공략을 하는데 일부 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비싸게 해야 돼. 비싸게. 이게 좁은 시장에서 박리담에 싸게 해서 팔아서 이윤 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요 밑에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쪽을 써요. 이쪽은 잘 고려를 안 하고 이쪽을 쓰는데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회계사 시험 기준으로 보면 이런 문장은 너무 극단적이야. 저원가 전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실제로 보면 소기업 중에 여기에서 이거 쓰는 기업도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또 몇 개는 있어요. 막 성과가 훌륭하지 않아도 그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죠. 네. 그래서 답이라고 했나? 네.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뭐 그렇죠. 이런 두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네요. 네.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1번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극단적이어서 답이 아니게 됐군요. 답이 됐군요. 이게 틀린 거로. 네. 소기업이 집중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 차별화 전략은 고려할 수 있다. 뭐 그것도 그렇죠. 차별화 전략. 네. 일반적으로 많이 고려하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은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하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도 많이 되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니까.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박리담회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게 이제 많이 팔 수 있으니까 원가 우위 전략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도 있고 또 시장 지배력이 낮은 시장 점유율이 낮은 기업은 이게 조금 파는 거죠. 조금 파니까 뭐예요? 차라리 이제 차별화. 그 고객들의 입맛에 딱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좀 더 비싸게 받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모색할 수 있다. 뭐 말이 되죠. 예. 그래서 15번에는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재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게 재고 관련 비용에는 크게 우리 이제 보통은 뭐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입니다. 주문 비용하고 혹은 뭐 다른 말로는 이거 준비 비용이라고 해요. 준비 비용. 네. 왜냐하면 이제 재고를 사다 쓰는 경우에는 주문을 하는 거고요. 재고를 직접 만들어 쓸 경우에는 이제 기계의 어떤 가동 준비 셋업을 해야 돼요. 그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지 비용이에요. 유지 비용.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 이 외에도 뭐 또 뭐 있어요? 그 뭐야? 품목 비용.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품목 비용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분필 우리가 창고 한다고 분필 사다 놓는 비용이에요. 분필 그 자체 비용이고 분필 주문할 때 드는 비용, 분필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절 비용도 있어요. 품절. 분필이 갖다 놨는데 다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주문은 막 오는데 팔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품절로 인한 비용이죠.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자본의 기회비용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자본의 기회비용은 이제 이자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 창고에다가 지금 재고를 5천만 원 현금 주고 지금 사다가 여기다 쌓아놨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그 재고를 5천만 원 안 갖고 있고 만약에 이게 은행에다가 이자를 은행에다가 현금을 이제 예금을 해놨으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자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본의 은행에 묶인 어떤 이제 그런 자본의 기회 비용, 이자 비용이 그것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유지 비용. 그다음에 창고 유지 비용 요거고요. 진부화 비용도 이거입니다. 진부화, 손괴, 파손 뭐 이런 거 전부 다 유지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1, 2, 3번 전부 다 유지 비용인데 매출 손실 비용 뭐 이런 거는 없어요. 매출 손실 비용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17번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채권이 뭔가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뭐 지하철이 있는 동네에 사시면서 차를 사게 되면 뭐 공채 할인 뭐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채권이에요. 채권. 네. 채권 봅시다.
채권이란 회사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일정한 이자의 지급을 예정하여 발행하는 타인 자본이다. 그렇죠. 유가증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자를 줍니다. 이자. 그래서 채권이라는 게 보통 뭐 쿠폰 본드라고 이표체가 많은데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3년 만기라고 하면 여기 이제 첫 번째 해 말에 이자 주고요. 여기도 이자 주고요. 여기도 이자 주고요. 여기는 마지막이니까 이자 플러스 원금 주고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채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자도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도 주는 거고요. 채권은 주식과는 다르게 만기가 정해져 있다. 그렇죠. 주식은 만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만기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주식은 돈을 어떻게 해요? 돌려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돼요. 그거를 비싸게 팔면 좋은 거죠. 채권의 발행기관은 정부도 발행을 하고요. 대한민국 국채 이런 게 굉장히 우량하대요. 지자체, 특수법인 뭐 이런 데 있대요. 그 다음에 4번 영구채권, perpetual bond.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지급한 채권으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이자와 원금을 모두 지급한 채권이다. 이 영구채는 이게 말 그대로 그 만기가 없어요.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를 안 합니다. 계속 이자만 주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이자만 주는 거를 영구채라고 합니다. 영구채. 네. 그래서 영구채로 받는 돈은 만약에 이제 주식 같은 게 매달 주는 배당이 매년 주는 배당이 일정하다고 하면 영구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여기서 틀린 부분은 뭐예요? 만기가 도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이제 계속 영구히 계속 이자만 받게 되는 거죠. 이자만. 네. 그럼 영구채권 엄청 비싸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면 이제 무한급수로 가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18번 보세요.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옵션인데 콜 옵션은 사는 거죠. 이게 사는 거. 살 수 있는 권리고 풋 옵션은 파는 거, 팔 수 있는 권리죠. 그 다음에 2번이 완전 틀렸어요. 미국형은 만기에만 결제 가능하고 유럽형은 언제든 결제 가능하다. 이게 반대죠. 미국형은 이제 언제든지 만기 전에 언제든지 뭐 사고 팔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유럽형은 그 만기에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선물, 옵션, 스왑 계약은 대표적인 파생상품에 해당된다. 그렇죠? 파생상품 거래 장소에 따라서 장내 거래와 장외 거래를 구분된다. 그렇죠? 또 완전히 틀린 건 이제 2번이네요. 2번.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제품 수명주기, 성장기.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제품 수명주기. 보통 이제 그 제품 수명주기 이론이 나면 사실 우리가 제품 수명주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건 이제 매출액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매출액. 이쪽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고요. 보통 이렇게 되는 게 여기가 도입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가팔라지는 게 여기가 성장기. 요 가파른 게 좀 꺾이면서 최대 찍고 급하게 떨어지기 직전을 성숙기.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4단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단계를 이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문제가 공개되는 문제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이제 이거 특징을 이거에다 막 써놓고 막 이렇게 됩니다. 전혀 이제 막 이견이 없도록 이렇게 해놓는데, 문제가 이제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문제 낼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냥 우리만 알아서 뭐 내가 정답이라고 한 거 채점해 버리면 되니까 그런 거죠. 이게 좀 제품 수명 주기는 약간 아리까리한 경우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막 모든 사람이 100% 이건 성장기야, 이건 뭐 성숙기야, 막 약간 이런 데는 약간 막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보세요. 옳은 것은 제품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 성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쟁 기업의 진입에 대비한다. 뭐 제가 봐서는 문장 중에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장기부터 시장이 커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기 시작. 여기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경쟁자가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경쟁자가 이제 들어올 걸 대비한다. 이거 맞아요. 1번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품을 차별화하면서 기존 고객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새로운 고객 창출한다. 이런 건 보통 좀 성숙기죠. 성숙기.
성수기의 제일 핵심이 그 제품 차별화거든요. 차별화. 네.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수정하고 상품 모델의 다양화를 추구한 이것도 역시 성수기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수익성이 낮은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시장 참여를 축소한다. 이게 이제 나가는 전략 취하는 거기 시장이 오그라들어서는 거죠. 이게 쇠퇴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이 낮은 시장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러면 이제 사실 거기는 밑빠진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계속 이제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이게 쇠퇴기죠, 쇠퇴기. 네. 그 다음에 20번 봅시다. 20번 문제도 아까 봤던 몇 번 문제예요? 4번 문제만큼이나 이게 좀 애매하던데. 네. 복원이 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 자체가 원래 이상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20번 봅시다. 국제경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라이센싱 계약은 해외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자회사와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해외 시장에 이미 진입해 있는 자회사. 글쎄, 뭐 자기 자회사하고도 뭐 라이센싱 계약을 맺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네. 뭐 법적인 문제만 없다면 뭐 굳이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프랜차이징을 통해 해외 지역의 빠른 성장을 위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뭐 2번도 사실 보면 프랜차이징, 제가 보기엔 프랜차이징이라기보다는 뭐 이거는 딱 더 맞는 거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 해외 직접 투자,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프랜차이징보다는 해외에다 우리가 이제 직접 투자하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좀 많은 비용이 든다. 뭐 이런 건 되죠. 네. 프랜차이징은 사실 뭐 라이센싱하고는 큰 차이가 없지만 좀 더 이제 넓은 범위의 라이센싱 계약을 프랜차이징이라고 좀 보통 서비스에서 많이 쓰는. 네. 그 다음에 계약 생산은 이거는 완전히 틀렸어요. 외국 기업과 계약을 맺어 생산을 한 뒤 마케팅과 판매는 해당 외국 기업에게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거다. 이게 여기 틀린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생산은 누구한테 이제 계약을 해서 외국 기업한테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케팅 판매는 이제 우리가 직접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야. 그 외국 기업이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는 걸 이제 계약 생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은 완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제휴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을 유지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뭐 여기선 정답이 1번, 2번, 3번이 다들 좀 문장이 좀 이상하니까 4번이라고 볼 수 있는데 4번도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글쎄요. 장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어. 장기적 관점에서 그럼 몇 년이죠? 보통 뭐 1년 이상을 장기라고 하나? 뭐 그렇다면 말이 되지만 예를 들면 전략적 제휴가 막 아주 오래 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뭐 한 5년 정도는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여러분이 뭐 만약에 답을 골라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4번을 고르셔야죠. 왜냐하면 이제 1, 2, 3번은 좀 답이 아닐 확률이 높거든요. 이렇게 4번을 고르시는 게 맞겠죠. 네. 그 다음에 21번 보겠어요. 마케팅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마케팅 조사에는 이제 1차 자료하고 2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차 자료는 이게 1차 자료를 이걸 영어로 프라이머리 데이터라고요. 프라이머리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2차 자료는 정말 얘는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세컨더리.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게 1차고 2차니까 이거 먼저 하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특이하게 2차 자료를 보통 이제 먼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자료 검토하는 걸 뭐라고 하는 문헌조사라고 해요. 문헌조사. 문헌을 검토하는 거죠. 문헌조사. 그래서 이제 2차 자료는 뭐냐면 누군가가 다른 목적 수행을 위해서 수집해 놓은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협회 자료라든가 정부 발간 자료라든가 아니면 또 뭐 있을까? 뭐 어떤 뭐 협회, 컨설팅 회사, 정부 기관 뭐 이런 데서 만든 자료를
그걸 이제 세컨더리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걸 읽어서 좀 이제 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 뭐 이렇게 조사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 이제 하는 게 프라이머리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조사자가 자기가 조사 목적 수행을 위해서 직접 수집한 자료예요. 직접 수집. 그래서 이제 직접 수집할 때 대표적인 수단이 뭐냐면 이게 이제 질문지입니다. 질문지. 질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뭐 뿌리든가 아니면 질문지를 갖고 직접 면접 조사를 하든가 뭐 그런 게 이제 1차 자료입니다. 이 뭐 마케팅 조사가 시험에 거의 안 나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강의는 안 했지만 1차 자료, 2차 자료는 제가 이제 꼭 설명을 드렸죠. 이건 뭐 여기서 가장 쉬운 거니까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하여 획득 비용이 저렴하다. 그렇죠. 이건 뭐 어디 홈페이지 같은 데 가면 바로 정말 운 좋으면 얻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하여 직접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므로 마케팅 조사에서 관련성이 높다. 오히려 이제 반대죠.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서 자기가 이제 직접 수집한 거기 때문에 마케팅 조사와 관련성이 높다. 이렇게 되겠죠. 네, 2번이 틀린 거고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해 정보의 질이 우수하다. 그렇죠. 뭐 자기가 입맛에 딱 맞는 걸 수집한 거니까. 대신 이제 4번처럼 뭐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 영업순이익, 영업이익은 얼마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밑에 보기 보세요. 200만 원에다 100만 원 그 총 매출액 200만 원인데 매출원가 100만 원 빼면 그러면 이제 그걸 100만 원이잖아요. 그 100만 원이 보기 1번이고요. 그 100만 원에다가 밑에 있는 판매 관리 비용 빼면 40만 원 빼면 60이고요. 거기다 3만 원 이자 비용 빼면 57만 원이고요. 57만 원에다가 밑에 있는 법인세 비용 빼면 24만 원 빼면 33만 원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1번은 100만 원을 뭐라고요? 그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총 매출액에다가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고 거기다가 이제 밑에 있는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빼면 그게 뭐예요? 그걸 영업이익이라고 하죠. 정답은 2번이죠. 그럼 이제 이자 비용을 3만 원 빼면 뭐냐? 그럼 뭐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법인세까지 빼면 그러면 이제 당기순이익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당기순이익 얼마냐 하면 33만 원 골라야 되고 영업이익 얼마냐 하면 60만 원을 골라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3번 볼까요? 이것도 뭐 굉장히 쉽네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모르고 시험 보러 가신 분들은 없겠죠. 뭐가 있죠? 매슬로우는 이건 뭐 매슬로우가 ERG하고는 앞에서도 있었던 ERG 이론하고는 뭐 완전 기본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욕구의 단계 이론이니까 5개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ERG 여기는 뭐예요?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아닌 거 성장 욕구가 어디 나와요? 성장 욕구는 뭐 여기 나오는 거네. 여기. 예. 이거 성장 욕구. ERG 이론에 나오는 거네요. 예. 요 차이는 뭐였죠? 얘는 이제 욕구가 위로만 올라가고 밑으로 못 가요. 근데 얘는 밑으로 가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어요? 여기 둘 다 있는 거는 만족, 진행, 가설. 여기는 없고 여기에만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욕구가 좌절이 되면 퇴행이 됩니다. 좌절, 퇴행, 가설인 거죠. 이게 뭐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자, 어쨌든 정답은 2번.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24번. 직무 충실화 내용. 직무 충실화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하고 비교되는 게 직무 확대가 있고 직무 충실화가 있는데 직무 확대는 직무를 옆으로 늘리는 거고 직무 충실화는 좀 직무를 위로 늘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정답은 2번이겠지. 뭐 과업이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뭐 좀 이렇게 범위를 늘리고 그에 따른 고난과 책임 및 자율성을 추구한다. 뭐 이게 정답인 거죠, 여기서. 1번은 뭐가 틀렸어요? 과업량을 늘리고 고난은 그대로. 고난을 더 줘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자율성을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과업을 주기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이거는 직무 충실화가 아니라 그 뭐예요? 잡 로테이션, 직무 순환이고요. 직원들 간에 담당하는 직무의 교환을 통해 다른 직무를 경험하게 돼. 이것도 역시 뭐 잡 로테이션의 일부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무 설계에선 사실 직무 충실화하고 직무 확대, 영어로 하면 job enrichment, 이게 제일 기본이죠. enrichment하고 job
enlargement. 요거 두 개. 요거는 직무의 뭐예요? 수직적 확대고, 요거는 이제 수평적 확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얘네가 동기부여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꼭 이거 헤크만 골드엠의 잡 캐릭터리스틱 모델,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기술 다양성, 과업 정체성, 과업 중에서 자율성 피드백하고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는 이제 꼭 학습하셔야 되는 거죠. 중요하니까. 마지막 25번. 가빈이라는 사람이 8가지 품질 얘기했는데, 이건 뭐 사실 제 책에는 없어요. 이게 사실 여기에서 유일하게 제 책에 없는 거 시험 난 거 이거 25번 이거. 네. 가빈. 한번 봅시다. 가빈의 품질 8가지. 가빈하는 사람 진짜 있어요. 네. 품질이 8가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8가지 이런 거는 품질 경영에서는 사실 중요한 거 진짜 많잖아요. 뭐 품질 비용도 있고, 뭐 TQM도 있고, 식시그마도 있고 하는데, 이제 굳이 가빈의 품질의 8가지 내용을 외워야 될 필요는 없는데, 시험 내기는 좋지. 그렇죠? 보세요. 일단 8가지가 뭐냐면, 그 성능 맞아요. 성능, 뭐 특징, 그 다음에 적합성, 신뢰성, 여기 있는 거 다 맞아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 이제 신뢰성이 잘못됐어. 신뢰성. 신뢰성은 뭐예요? 어떤 제품이 좀 신뢰성이 있다 하면 뭐예요? 이게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아니라, 이게 신뢰성은 뭐냐면 이게 성능의 지속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성능이 이제 지속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뭐 작년에는 여기 군무원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났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타당성, 신뢰성 같은 거 있잖아요. 타당성, 신뢰성. 이런 거 생각해봐도 이제 대충 찍을 수는 있어요. 신뢰성이란 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뭐 토익 시험을 뭐 굉장히 여러 번 봐도 영어 실력이 일정하면 그 점수가 일정하게 나오는 정도를, 그거를 이제 신뢰성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뢰성이 높은 선발동은 어떠냐면 그 점수를 좀 믿을만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신뢰성이라는 게 사실 reliability 이런 건 이제 소비자들이 믿음을 줘야 되는데, 얘가 이제 뭐예요? 성능이 이제 꾸준한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막 좀 쓰다가 성능이 확 저하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능이 이제 지속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신뢰성. 뭐 이 외에도 신미성, 얼마나 좀 미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내구성이 좋으냐, 뭐 인지된 품질이 어떠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능력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추가로 4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비는 8가지로 봤는데, 사실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여러분 저 4번을 찍으신 분들은 요거는 행운으로 맞으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문제를 봤는데, 문제가 그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어요. 쉬워졌다는 얘기는 사실 문제 자체가 쉬워졌다기보다도 우리가 이제 익숙한 개념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익숙한 개념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상대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25번 같이 막 가빈 이런 거 나오면 골 때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렵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저런 문제 같은 거는 몇 문제 정도 내서 약간 만점자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면 복원에 약간 문제인지 아니면 뭐 문제 자체가 약간 문제인지 약간 이견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4번이라든가 혹은 뭐 제가 보기엔 뭐 20번은 뭐 정답이 글쎄요 20번도 약간 이견이 있을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거는 좀 뭐 굉장히 쉬운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뭐 이런 거죠. 뭐 사실 우리가 공부를 막 경영학에서 해서 막 가빈 이런 거를, 이건 사실 운영관리 교과서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맞추려고 막 이렇게 교과서를 막 여러 권을 다 보려면 한 20권 정도를 보셔야 돼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건 있을 수 없고, 제가 보면 이제 이런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경영학 시험에서 두루두루 시험 났던 그런 내용들을, 그 내용을 이제 조금 바꿔서 시험을 내도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올해 좀 실패해서 다시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래도 이제 제 교재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요약식으로 탁탁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이게 읽을 만한 건덕지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읽으면서 그 개념을 자기 걸로 좀 만드시고 논리를 자기 걸로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디 있는 시험 문제를 뭐 컨트롤 C에다가 쫙 갖다 붙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물어보고 또 이해도가 필요한 이유는 똑같은 문장이 아니라 뭐 살짝 다른 문장으로 물어보고 하기 때문에 그 보기 4개 중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뭐 이런 것도 혹은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답이 될 만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인 흠결 같은 걸 찾아가지고 제낀 다음에 확률을 줄여가지고 찍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과목수 적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독하시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쪽으로 공부하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 하반기 군무원 필기시험 보고 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